오늘은 프랑스의 역사와 미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 미술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근대 고전파의 거장 자크 루이 다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의 전반적인 생애보다는 그의 유명한 작품들과 관련된 역사 위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크 루이 다비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거거든요. 100% 장담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크 루이 다비드는 1748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전공했고, 프랑스와 부셰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영향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부셰인지 뭔지 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이 그림은 어디선가 그래도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장 오레노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입니다. 한창 이제 막 이런 분홍색 리본, 몽환적이고 동화 같은 그런 로코코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이 다비드는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미술을 배웠고, 1774년에는 로마상을 탔는데, 로마상이란 프랑스 왕정에서 회화, 조각, 판화, 건축, 음악 콩쿠르를 통해서 최고 학생을 선발해서 로마에 4년간 유학을 보내는 장학생 제도로, 당시 프랑스 예술가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비드는 이 로마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3번이나 낙선했고, 상심한 끝에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지만 스승의 간곡한 설득 끝에 한 번 더 응모해서 마침내 1774년 로마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실패의 아픔을 잊고 20대 중반의 다비드는 6년 동안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리스 로마의 조각의 유려함과 질서정연하고 세련된 작품인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다비드는 신고전주의 양식을 확립하게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다비드 그리고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예술 방식이에요. 고대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고고학적 정확성을 중시하며 합리주의적 미학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예술은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의 명확성,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미술에서는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와 명확한 윤곽, 입체적인 형태의 완성 등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되게 몽환적인 그림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색을 사용하면서 이게 약간 역사화의 느낌을 띈다는 거죠. 약간 이과형 미술이에요. 정확한 구도가 있고 명확성을 띄워야 되고 형식, 내용 이런 게 딱 있어야 돼요. 역사가들은 신고전주의의 출현 시점을 명확하게 짚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8세기 중반에 1000년 동안 잊혀졌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발견된 이후입니다. 이로써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 전후 고대에 대한 동경이 사회 전반을 풍미하면서 회화, 조각, 문학, 연극, 음악, 건축 등에 적용이 됐어요.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궁정을 중심으로 미의 원칙으로 확립되었고, 르네상스에 대한 향수를 유럽 전역에 불러일으키면서 제2의 르네상스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화가는 회화의 으뜸인 역사화랑 초상화를 고전적인 이상과 아름다움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역사화의 전성기를 주도한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다비드에게 로마사의 한 장면을 담은 그림을 주문했는데, 이 다비드는 왕의 첫 주문을 받은 기쁨만큼 부담감도 엄청나게 막대했겠죠. 왕한테 작품을 의뢰받아서 만약에 이걸 만족시키면 출세길이 열릴 게 분명한데, 문제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인 거예요. 로마사를 그냥 그려달라고 했는데
로마사 어떤 걸 그려요? 로마사에 뭐 이야기가 한두 개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로마 역사와 문학에 해박했던 다비드의 선택은 바로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 건국사와 플루타르코스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수록되어 있는 호라티우스 형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세기 로마와 이웃도시 알바론가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터져요. 근데 국경 분쟁이 딱 터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전면전을 벌이면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두 지역에서는 각각 3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이 3명이 승패를 결정짓기로 합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삼형제와 알바론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삼형제가 각각 조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의 상대자가 된 거죠. 이 죽음의 전쟁터로 떠나기에 앞서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은 서로의 몸을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손을 딱 곧게 뻗어 아버지에게 향해 있고 검을 건네받으면서 조국에 생명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신고전주의입니다. 딱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색감 명확하고요. 뭔가 몽환적인 부분도 없고 선, 색깔, 구도가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고 깔끔하게 있죠.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치열한 전투 끝에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이겼지만 호라티우스 아들 한 명만 빼고 양쪽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물론 명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공교롭게도 이 두 가문은 결혼과 약혼으로 맺어진 사돈 사이였으니 사실 승패가 어떻든 두 집안의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약혼자를 잃은 그의 누이가 무정한 조국을 비난하자 살아 돌아온 호라티우스의 전사는 로마에 반역죄를 지었다라면서 자기의 누이를 죽입니다. 로마인들은 잔인한 그를 탓했으나 민중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아버지의 노력으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비드는 역사 속 영웅의 위대한 행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의 깊이 감동한 시민들이 조국을 위해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리라 믿었습니다.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왕이라도 이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는 흡족해 할 게 확실했죠. 이 그림을 보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위대한 희생정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비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전투에 나서는 이 영웅과 슬픔에 체념해 있는 여자들, 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인 나약한 여자들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영웅은 국가를 위해서 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림은 이러한 고귀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우아하고 고풍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자비로 로마에 머물면서 이 작품을 완성한 다비드는 아틀리에에 먼저 전시를 했고 국제적인 소식으로 언론에 보도될 만큼 이 그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1785년 살롱에 공개된 이후 6만여 명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살롱이란 루브르궁의 살롱 카레에서 개최되어 살롱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1855년에는 공간이 더 넓은 팔레 데 샹젤리제로 옮겨져서 더 크게 열립니다. 아니 근데 잠깐, 루브르 궁이라고요? 루브르는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인데요? 미술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을 짓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루브르 궁을 자신의 미술가들을 위한 거처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왕의 수집품이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전시가 되면서 루브르 궁은 루브르 미술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루브르 박물관의 특징인 그 유리 삼각형 그거는 뭐예요? 그건 예전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출입문이 애매해서 상징적인 문으로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한 겁니다. 물론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것이지만 이걸 상징적으로 세움으로써 루브르의 수집품이 고대 이집트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를 포함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살롱은 관객 동원이 엄청난 인기 오락 행사로 5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6주 동안 열립니다. 오후 입장료가 1프랑이에요.
당시 세탁부 같은 노동자의 일당이 3에서 4프랑임을 감안하면 비싸지 않았고 일요일은 또 무료로 개방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은 6주간 100만여 명이 참여하고 하루에 2만 3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단한 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 살롱은 스타 탄생 혹은 스타 몰락의 공간이 된 거죠. 당시 살롱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카데미에서 정한 규칙과 기법을 충실하게 구현해내야 했습니다. 내용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고 화면의 어둠은 엄숙함과 위험, 빛은 드라마의 극적인 수단이었고 작가의 개성은 고전의 법칙에 충실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다면 작가의 개성이고 작가의 의도가 어쨌든 이건 작품이 아닌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익힌 고전적인 스타일의 그림만이 살롱에 걸릴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인정받아 그림을 주문받아서 화가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에서의 낙서는 화가로서 생계가 막막한 일이었던 거죠. 그림이라는 게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누구나 그림으로 먹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력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화가가 왕과 교황, 궁정과 교회에서 받는 주문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후 화가는 원근법과 해부학은 기본이고 종교와 고전 내용에 해박한 전문 교양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따라 화가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왕립미술학교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었고 아카데미와 살롱의 굳건한 연결체제 덕분에 권력자들의 구미에 딱 맞았던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회화의 주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권력자들의 구미에 맞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림은 당시 문맹률이 높았던 때에 메시지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최적의 수단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뉴스나 인터넷, 찌라시, 유튜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전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거죠. 그렇게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그려졌고 로마인의 의상과 애국주의가 파리에서 유행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연히 다비드의 화풍은 프랑스 아카데미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그는 프랑스 회화의 적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인 브루투스에게 아들들의 시신을 운반하는 호위병들을 한번 봅시다. 등장하는 브루투스는 굳은 얼굴로 앉아있고 뒤편으로 호위병들이 시신을 집으로 들여오는 중입니다. 맞은편의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듯 두 손으로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기절한 듯한 여자도 보일 정도로 슬픔이 가득해 보이죠. 그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 속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너마저의 그 브루투스가 아닙니다. 500여 년 전 로마의 마지막 전제군주 타르퀴니우스를 몰아낸 후 로마의 초대 공화정의 집정관을 지낸 브루투스예요. 이름이 같죠? 그는 자기 아들들이 왕정 복고를 위한 반역에 가담했음을 알고 해외 추방을 권유하는 원로원 의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법대로 사형에 처합니다. 자기 아들들을요. 그래서 집안의 여자들은 죽은 아들이나 남편의 모습에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드리워진 브루투스의 심정도 몹시 참혹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다비드는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공화주의자로서 굳건한 신념을 가진 집정관 브루투스를 조명합니다. 아버지 브루투스는 비정하나 집정관 브루투스는 위대하다는 거죠.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와 같은 구도로 드라마틱한 빛을 받으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여자들과 어둠 속에서 엄숙함과 고뇌하는 브루투스가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다비드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이념과 감정을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표현했으며 이로써 인물들의 심리와 그림의 메시지를 구현해낸 겁니다.
특히 그는 인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주제를 감상자들의 마음에 직접 호소했고 그것이 이 다비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렇게 다비드는 루이 16세의 왕정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나 문제는 프랑스 혁명이 터지게 되죠. 이 터진 프랑스 혁명 때문에 다비드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에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비드의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시대의 변화를 예언하게 된 거죠. 진정한 공화국의 탄생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다버릴 수 있는 애국적인 결단을 해야만 하는 마치 브루투스의 결단과 같아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으로 헤매는 동료 시민들에게 자식과 형제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의 대의에 동참하고자 하는 듯한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고 수석 화가가 됩니다. 다비드가 공화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혁명에 가담했던 건지 아니면 혁명이 그냥 시대 정신이어서 따랐던 건지 아니면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했는지는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비드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근대 회화의 아버지이자 레지옹 도네르 최초 수상자라는 밝음의 뒷면에 권력의 양지만 추종한 비열한 기회주의자다라는 어둠이 공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이름이 존경과 모욕에 뒤엉키게 된 건 모두 프랑스 혁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 혁명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대충은 다들 아실 거예요. 1789년 7월 14일 시민군들에 의해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됩니다. 왕의 무기고도 이미 털렸고 도저히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최고의 요새가 뚫렸으니까 이건 가장 확실한 혁명의 상징으로 퍼져나갑니다. 베르사유 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는 반란인가? 라고 중얼거렸으나 리앙쿠르 궁은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앞으로 80여 년 동안 프랑스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프랑스의 혁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20세기의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혁명의 전제 조건들, 즉 정부 조직의 붕괴, 정부 존재의 기반 약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공공서비스의 실패 등이 연속해서 발생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혁명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성직자와 귀족인 제1, 2신분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제3신분이었던 농민과 부르주아지 등 국민들의 불만, 18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한 계몽주의로 인한 국민들의 깨달음, 풍요로운 농업국가인 프랑스에 닥친 대기근으로 인한 빵 부족,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무능함 등 사회를 무너뜨릴 요소는 곳곳에 있었고 특히나 루이 16세의 무능이 이 모든 문제들을 악화시킵니다. 가뜩이나 심각했던 재정 적자에도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후원하면서 이 국가의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직자와 귀족에게도 세금을 거두려고 의회의 전신인 삼부회를 개최했지만 결과는 의도를 전혀 빗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슬슬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 내용 나옵니다. 베르사유궁에 모인 제3신분의 대표자들은 현재 상황의 근본 문제점인 신분제로 유지되던 절대 왕정의 모순을 확인했고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1, 2신분의 일부 대의원도 제3신분 회의에 합류하면서 프랑스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뜻을 가진 국민의회가 성립됩니다. 이 국민의회는 자발적으로만 해산할 것이며 만약 강제로 해산당한다면 전체 국민이 납세를 거부할 것이며 국민의회가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선언되었어요.
이 국민의회는 회의장을 왕의 테니스 코트장으로 옮겼고 프랑스의 성문 헌법이 제정되어 확고하게 자리 잡기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다비드에 의해 완성되었어요. 이게 바로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다비드가 테니스 코트의 서약에서 포착한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왕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의안도 결의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신분별로 할당된 의사당에 가서 각자의 의사를 발표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회에 동조하는 귀족과 성직자 대의원은 늘어만 갔고 상황은 왕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제3신분에게 한 걸음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 그것은 지방의 군대가 베르사유까지 오는 시간을 벌려는 술책이었죠. 왕의 속셈을 간파한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을 동맹군으로 만들었고 혁명의 기운이 급격하게 솟구치는 가운데 빵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합니다. 파리 시민 64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거지 혹은 거지나 다름없는 빈민층이었고 이 상황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던 제모총감 네케르가 파면되자 시민들은 앵발리드 군인병원의 무기고에서 2만 8천 자루의 총과 면문의 대포를 약탈했고 1789년 7월 14일에는 무장한 시민들이 봉건제도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형무소 소장과 파리 시장을 비롯한 100여 명을 처형합니다. 파리는 왕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도시가 되었어요. 3일 후 왕은 파리를 방문하여 혁명을 시인하고 제가했으며 공화정을 인정했습니다. 자, 다비드가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 장면을 프랑스 혁명 2년 후에 완성한 건 그가 가장 급진적인 자코뱅당의 일원으로 혁명파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의 의뢰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 스케치를 살롱에 제출했고 제1, 2, 3신분을 포함한 모든 프랑스인들이 단상을 향해 손을 뻗어 적극 지지하는 장면을 대단히 극적으로 표현한 스케치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비드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들도 과감하게 그려 넣었으며 이상을 위해 현실을 과감하게 수정했고 이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과 고귀한 이상을 표현하는 예술적 표현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다비드는 사실보다는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했고 그 결과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그 작품이 바로 마라의 죽음입니다. 그는 왕비를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암살당한 마라를 혁명의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다비드는 당대 최고의 화가인 동시에 그림을 혁명의 수단으로 삼은 혁명가였던 거죠. 다비드는 혁명의 주축인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이 혁명의 주축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혁명정부 미술계의 1인자로서 국립미술학교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걸 폐쇄시켜버립니다. 회화에 대한 지배력은 왕에서 정치가로 옮겨가서 살롱을 조직하고 규율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의 관리 아래 있었죠. 짐이 곧 신고전주의라면서 위풍당당하던 다비드는 짐은 곧 공화정의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된 거죠. 이 마라의 죽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라는 혁명 초기에 인민의 친구를 발간하며 여론 형성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언론인이자 로베스피에르와 더불어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급진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93년 7월 13일 온건 지롱드 당의 당원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암살당합니다. 코르데는 공포정치를 주도한 마라를 죽이는 게 프랑스를 위한 길이다 라고 믿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깁니다.
몹시 심한 피부병을 앓아서 욕조에서 일을 하던 마라는 자신을 만나달라며 집 앞에서 소동을 피운 코르데를 욕실 옆방으로 들이게 됩니다. 코르데는 마라 앞에서 반동분자들의 이름을 댔고 마라는 이를 받아 적은 후 그들은 단두대로 보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코르데는 준비해온 칼로 마라의 폐를 정확하게 찔렀고 마라는 즉사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자코뱅당은 다비드에게 마라의 공개 장례식에 사용될 그림을 주문했던 거죠. 다비드는 사건 현장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건 혁명 주도자의 불운한 죽음의 현장으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극적으로 또다시 바꾸었는데, 원래 이 장면은 이로부터 60년 후에 완성될 폴 자크 에메보드리의 그림 샤를로트 코르데가 실제 현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 보드리의 그림에는 벽 선반에 책과 잡동사니가 놓여 있고 전면에는 프랑스의 지도가 붙어 있으며 마라는 욕조에서 발버둥 쳐서 천이 엉키고 의자가 넘어졌으며 종이와 신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로 죽어 있죠. 우당탕 하는 순간이에요. 이 마라의 죽음은 어떠한 숭고함이나 비장함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한쪽 벽에 서 있는 코르데의 얼굴에 빛이 들어오면서 선해 보이는 얼굴에 결연함과 비장함 등이 느껴집니다. 두 그림의 차이는 확실하죠. 하나는 목욕하다가 죽은 남자고 하나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성자의 모습입니다. 전자는 기록이고 후자는 상징물이죠. 다비드는 기록보다 인물을 신화로 만드는 데 더 탁월했어요. 다비드는 젊은 여자에게 찔려 죽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코르데를 등장시키지 않았고, 이거는 마라가 살해당하기 전날 다비드가 직접 본 마라가 목욕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이 욕조에 널브러졌을 그의 모습을 마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처럼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자세로 바꿉니다. 벽의 선반도 없애고 비움으로써 시간이 멈춘 듯 단순하고 정갈한 배경으로 그림의 깊이감을 더한 거죠. 그리고 이 마라의 왼손에는 뭔가 종이가 들려 있어요. 이 왼손에 있는 쪽지에는 시민 마라에게 나는 당신의 자비를 얻을 권리를 누릴 만큼 충분히 비참합니다 라고 쓰인 코르데가 들고 온 가짜 청원 편지가 들려 있는데, 이 피 묻은 손가락은 자비라는 단어에 올려져 있습니다. 원래 편지에는 자비가 아니라 도움이었는데 이를 바꾸었고 검은 칼도 눈에 잘 띄도록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다비드의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던 마라, 욕실에서도 펜을 쥐고 인민과 공화국을 위해 일하던 마라, 불의의 일격으로 죽음에 이른 마라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냈던 냉혈한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머리를 감싼 하얀 두건과 천들은 순결함을 강조했고, 욕조의 반을 차지한 초록은 순수함을 더했으며 벽면에 칠해진 차분하고 깊은 갈색은 숭고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비석처럼 세워진 나무통에도 마라에게 다비드, 혁명력 2년을 새겨 넣었어요. 이것은 마라에게 바치는 다비드의 조의로 읽힙니다. 함께 뜻을 이루자던 동지들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마라는 혁명의 숭고한 이상을 품은 채 죽은 신성한 인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마라의 죽음이 루브르 미술관에 처음 공개된 날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왕정의 마지막 상징은 사라졌고 마라는 혁명의 순교자로 부활합니다. 다비드의 그림에서 마라는 로마의 호라티우스 형제 브루투스와 다르지 않아요. 다비드가 제 이름을 서명한 위치마저 그의 탁월한 정치 감각을 엿보게 해줍니다.
혁명의 순교자 마라의 이름 바로 아래 자기 이름을 작게 적어 놓음으로써 자기도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나누어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압도적인 그림 실력, 남다른 처세술을 겸비했으나 격변의 시기에 누리는 영광은 항상 불안정하죠. 왕을 죽인 혁명 세력은 분열합니다. 의회 안팎에는 왕정복고를 꿈꾸는 왕당파가 여전히 견고했고 혁명 세력도 프랑스 혁명을 단순히 정치 체계를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세력이랑 사회체제 전반을 새롭게 만들려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이 정세가 혼란하고 분열되자 동료였던 로베스피에르는 반동파에 의해 허무하게 단두대에서 죽었고 다비드는 어떻게 단두대는 피했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예술가들을 처형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구속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목상으로 공화정은 유지되고 있었고 제자들의 탄원과 정부의 포용 정책으로 연말에 석방이 되었고 왕과 왕비의 사형에 찬성했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와도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프랑스는 안정되기는커녕 왕당파와 공화당의 내전, 외국과의 전쟁 등으로 경제와 정치 모두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탈리아와 영국군을 물리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